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부동산 업계의 변호사로서 4년간 종사를 하시는 원부연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구입 시의 퀘스천들 중에서 한 10가지를 모아서 우리가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부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권영철 씨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 변호사님은 이제 이렇게 보아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은데,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얼티비 시청자들이 처음 보는 원부연 변호사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부연이라고 하고요. 영하구 클락에 위치한 사리원 플라자에 있는 곳에서 저희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부연 변호사님은 참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이 나라에 몇 살 때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를 마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면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네. 그 당시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한국말을 참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 부동산 변호사로서 이제 여러 해를 이제 하시고 제가 소문 듣기에는 또 한국에 나가서도 이 법계에 좀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입니까?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학교 학생 다닐 시절에요. 예. 한국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러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변호사 공부를 끝마치시고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1년 반을 일하시다가 예, 법대 다니는 진학 과정 중간에서 좀 1년 반 그러니까 정도 뭐 인턴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 그때 연수 자원을 했습니다. 연수. 예.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제 우리 교민들이 우리 집을 사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일반 부동산 일반을 살 때 많은 경우에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주거용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사실인지. 예, 물론 사실이 아니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잘못 아시고 계시는 그런 상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나누시게 될 텐데요. 예. 사실이 아니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교민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걸 제가 느끼는데요. 그래서 교민 사회에서 참 정보의 그 엑스체인지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활발하신 걸 제가 느끼는데 간혹 가다가 이 정보가 잘 전달이 될 때도 있고 잘못 전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일부만 전달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시는 정보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거는 약간의 일부만 전달이 된 정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물론 이제 어느 주마다 이제 다 취득세 내시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신데요. 온타리오 주에서 집을 구매를 하실 적에는 온타리오 취득세가 붙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만약에 빌더한테서 새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최고의 2,000불까지의 취득세가 리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일부만 들으시고 캐나다에서 무조건 집을 처음 사면 이제 취득세가 붙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잘못 아신 것 같으세요. 취득세 전체를 안 내시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시고 무조건 집을 처음 사면은 안 내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시고 빌더한테 새 집, 브랜뉴 하우스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만 취득세가 그러니까 최고 2,000불까지 리베이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한다면 한국에서 만약에 집을 벌써 이제 구매를 해보신 분들 같으시면은요, 집을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여기 캐나다 오셔서는 브랜뉴 하우스를 빌더한테 사신다 하시더라도 취득세 혜택, 면제 혜택에 상관이 없으십니다. 뭐 거짓말하면 되겠네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게요. 사실은 이제 취득세 내시는 부분에 보시면은요, 등기하시는 데 보시면 진술서를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조순상 씨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괜찮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취득세 면제도 아니고 아주 또 그
그 리베이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작은 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맥시멈이 이제 얼마까지 이제 되는 거니까 그 이상은 이제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할 때 취득세가 한 6천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2천 불만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 아니면 영스터 새로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학생들이 다시 집을 산다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 빼고는 그렇죠. 예. 또한 만약에 배우자께서 집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커플이 계시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남편분 명의로만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태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부인분 명의로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지 한 30년이 되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 항상 남편분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시면서 예. 취득세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그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십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으셨어도 결혼 기간 동안에 예.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도 혜택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그 지금 현재 남편 되시는 분은 갖고 있었고 그렇죠. 부인 되시는 분은 결혼 전에 없었다. 예. 근데 두 분이 결혼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남편분께서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집을 팔으시고 난 후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인분 명의로 만약에 이걸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세요. 예. 그렇군요. 예. 권영철 씨도 이제 이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이제 생활을 하시고 뭐 한국말로 쉽게 가면 별의 꼴을 다 보셨을 텐데 그 우리가 흔히 그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집을 일단 사고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벽에 금이 갔다, 지붕에 갑자기 새한다, 지하실에서 물이 올라온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손님들에 대한 손님들이 그 불평불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클로징 이전에, 클로징이라는 거는 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인수인계 이전에 우리가 가서 손님이 가서 발견을 했으면 그래도 문제가 쉬운데 우선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인수인계가 끝나고 난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우리 원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가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집을 맨 처음에 보셨을 적에 계약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집의 험집이라든지 어떤 결함 같은 거를 어떨 때는 클로징 하시기 직전에도 또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행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클로징 나고 난 후에 발견을 하셔서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파신 분은 이제 저희가 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셀러를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예. 지금 현재 사실은 그 북미 법의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북미 법에는 caveat emptor라는 컨셉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buyer beware.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사시는 분께서 조심하시라 그런 말이거든요. 조심하시고 사시는 분께서 알아서 챙기시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온타리오 이 주의 이 부동산 법의 추세를 보시면은요, 파시는 분께서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험집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험집이라든지요. 아니면 만약에 습기인데 이렇게 냄새만 딱 맡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방 저희가 이제 patent defect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그런 디펙트에 대해서는 파시는 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예. 그러시고 저희가 이제 그 반대로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디펙트가 아니고 이제 약간 숨겨져 있는 디펙트라고 하는데 latent defec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함 같은 게요. 벽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파시는 분이 아시는 결함이 아니시면 알려주실 의무가 없으세요. 단 그러한 결함이 사람이 그 집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을 망가뜨린 그런 나쁜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가 위험한 집이 될 수 있게 그런 나쁜 결함이라고 하시면은요. 그러시면은 이제 파시는 분이 물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사실 적에는 이 buyer beware, 그러니까 사시는 분께서 죄송합니다. 사시는 분께서 이 집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러시고 홈 인스펙션도 꼭 되도록이면 하셔서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홈 인스펙션 컨디션이 있으시면 그런 컨디션을 넣으셔서 그걸 웨이브 하시기 전에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예.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홈 인스펙션이 이제 한번 걸러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싶으면 될 수 있으면은 홈 인스펙션을 꼭 하시는 걸로 알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멀티 오퍼 시츄에이션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파이낸싱 컨디션도 빼버리고 심지어는 홈 인스펙션 그 컨디션도 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위험한 그런 예, 상황이 그 올 무슨 수 말씀이냐면 결국은 사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세요. 뭐 나중에 배가 물 건너 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면은 우리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벽이 갈라졌다, 지붕이 샌다 하는 것도 코얼트에 그러니까 코얼트가 뭐죠? 법원이요. 예, 법원에 가서 소리쳐봐야 파는 사람한테 큰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많은 경우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냉장고, 스토브, 프리지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이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이사한 다음에 전화를 해갖고 권영철 씨 이 냉장고 누가 집어갔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원부연 변호사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게 집값에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예.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fixture라는 거하고 chattel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fixture라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제 붙어 있는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장을 보시면은 실링에 이제 그 천장 그 조명 등 같은 게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게 있으실 수가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바닥에 뭐 세변기가 붙어 있다든지 변기가 붙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건 다 붙어 있으신 거거든요. 또 이제 뭐 북박이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라든지 뭐 테이블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붙어 있는 건데 그런 걸 저희가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픽스처는 자동적으로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요. 계약서에 항상 포함이 돼 있으신 걸로 돼 있으세요. 근데 이제 반면에 채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틀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코드만 뽑아서 힘 좋으신 분들 이렇게 들고 나가시면 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채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많이 쓰시는 그 오리아 폼 계약이라고 하죠. 이제 많이 이제 쓰시는 폼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 조항이 있으신데, fixtures excluded. 그러니까 항상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fixture는 뭐뭐뭐뭐가 빠진다 하는 거하고, chattels included라는 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chattel은 뭐뭐뭐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있으신데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보셨더니, 이거 참 냉장고, 이거 지금 뭐 세탁기 이런 세트가 참 예쁘게 돼 있다 보이시면은 그걸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셔야 그게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파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이 샹들리어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다 해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오퍼를 받으셨을 때 꼭 거기에다가 fixtures excluded 거기서도 꼭 빠지는 걸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서류상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때는 기재를 해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기재를 해도 그냥 들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하물며 기재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기재를 해고선 들고 가면 우리가 법적인 물론 리콜스가 그렇지만 있으니까 그런 그 귀찮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퍼를 작성을 하실 적에요, 기재를 하실 적에 가능하시면 아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뭐 냉장고 어디에 있는 어디에 키친에 있는 냉장고일 수도 있지만 뭐 지하실에 있는 냉장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뭐 어디 메이크고 어디 모델이 있다는 걸 적으실 수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나중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은 좀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홈 인스펙션 할 적에 어떤 인스펙터들은 그 시리얼 넘버니 그런 걸 다 적어주더라고요. 맞으세요.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소비자들, 컨슈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오늘 며칠이죠? 그러면 25일이 클로징입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와서 내 집 열쇠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클로징은 오늘인데 오늘 아침에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삿짐 다 준비해놨으니까 저쪽 집 열쇠를 달라. 되게 이제 열쇠는 변호사,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열쇠를 대체적으로 몇 시에 받는 게, 주고받는 게 그게 통상적입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간혹가다 아침부터 이제 전화를 주셔서 열쇠는 언제 받나요?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클로징 하시기 전에 이제 사인하러 오셔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사는 오후 늦게 잡아주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아침에 잡았는데요 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예. 절대 오전에 이사를 계획을 잡지 말아주세요. 오후 늦게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날 클로징 하신 날 이제 손님들께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서 보시는 게 아니시니까 모르시지만 많은 일이 해프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 상당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등기가 끝나시는 시간은 한 3시에서 4시 사이세요. 그리고 등기소 마감 시간이 5시기 전에 5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끝나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한 4시쯤 되셔야 키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는요. 이사는 그날 저녁 늦게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 예. 뭐 사실 아침에 열쇠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실지가 이 클로징 하는 날 여러 가지 이제 뭐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3시, 4시나 돼야 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원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내 집을 팔고 클로징을 하고 또 같은 날 또 다른 집을 클로징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쪽도 3시, 4시에 클로징이 되고 이쪽도 3시, 4시에 클로징 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소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잉 앤 셀링이라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데요. 저희 손님들이 만약에 클로징 날짜를 가지고 저희한테 만약에 상담을 하신다면은요, 가능하시면 같은 날 날짜를 잡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왜냐하면 지금 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같은 날 파시고 사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파시는 집에서 저희가 잔금을 받아야 사시는 그렇죠. 집에 잔금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조금 이제 그건 언럭키한 케이스라고 하겠지만 파시는 집에 바이어도 만약에 그날 바잉 앤 셀링이라고 하면 그게 완전 체인 리액션이 그렇죠. 생겨가지고 돈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이제 저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손님들한테 미리 이제 워닝은 드려요. 손님이 이러이러하신 일이 있으시니까 그날 이 나오시는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셔서 길거리에서 약간 정체되시는 시간이 좀 있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같은 날 안 잡으시는 게 제일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시는 집을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시는 집을 며칠 후에 이제 파시게 되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몰개지가 있으신 분들은 브릿지 파이낸싱 같은 걸 얻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브릿지 파이낸싱이 좀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예. 경제적으로. 예.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10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콘도미니엄은 홈 인스펙션을 안 해도 된다고 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지가 그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또 잘못된 상식이신데요. 예, 콘도라 하시더라도 콘도, 하우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벳 엠톨 컨셉트는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어 비웨어이고요. 사시는 소매자 집을 사시는 분께서 조심해서 다 꼼꼼히 챙겨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콘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식이 있으신데요. 예. 무조건 콘도를 사시면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이것저것 고장나는 거라든지 여기저기 그렇죠. 험집에 대해서 그냥 다 고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세요. 예. 어느 콘도건 보시면 콘도 이제 데클레이션이라 그래서 정관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콘도 정관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각각 그 유닛 오너라 그러죠. 개개별의 그 주인들이 고치는 부분이고 요러한 부분은 공동 소유로 해서 그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신데요. 예. 그 집집마다 이제 사시는 그 콘도 그 데코레이션을 맨 처음에 이제 스타트 서티피케이트라고 저희가 예. 다큐멘트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받으셨을 적에 손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가지고요. 예. 요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잘 이해하시고 예. 그러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아마 별 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재산들이 전부 남자 이름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한국에 살 때 재산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재산을 되게 남자의 명예로 또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도 남자한테 주고 그게 이제 이 나라 오면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재산을 소유하고 남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뜨내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아내가 와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고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집을 팔 때 남편의 사인이 없이 아내 혼자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팔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요. 만약에 그 집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정법에서 보는 matrimonial home이라고 하거든요. 두 부부가 결혼한 두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하시면 그러시면은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부인분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셔서 남편의 아무런 사인 없이 동의 없이 파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요? 가정법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소유권, 그러니까 ownership right를 인정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ossessory right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혼자 명의로 돼 있으신 거니까 그 부인분께서는 이제 ownership right도 있으시고 possessory right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집의 소유권도 있으시고 살 권리도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소유권은 없으시지만 이 집이 부인과 남편이 같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요. 남편분도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matrimonial home을 갖다가 집을 갖다가 파신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담보로 유흥자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몰개지를 받으신다든지 하실 적에는 그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 손님들 중에서 혼자 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부부가 있으신데 이제 공동 명의를 안 하시고 혼자 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사인하는 거 그냥 혼자 가서 하는 게 편하지 둘이 가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적에도 막상 몰개지를 많이들 얻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사인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오시라고 그러시면은 내가 왜 가야 돼요? 나는 명의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그 가정법의 이유 때문에 두 분 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가 자기 이름으로 안 됐어도 결국 동의를 받아야 집을 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matrimonial home이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principal home이라고도 그러죠. principal home이라고 그 부부간에 그렇게 틀립니까? matrimonial home하고 이제 principal residence하고는요 사실은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matrimonial home이라는 거는 부부가 이제 그 두 부부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두 부부가 이 어떤 경우에는 그 두 부부가 지정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집이 뭐 여러 채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게 바로 우리의 matrimonial home이다 하고 이제 지정을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집 한 부부당 이렇게 한 패밀리 하우스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패밀리 레지던스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matrimonial home이 되는 거고요. principal residence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principal residence가 있으실 수 있으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사실은 principal residence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신 경우에 이게 내가 주로 사는 주거 홈이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matrimonial home이라는 거는 결국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겠죠. 결혼을 하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집을 이렇게 사고 팔 때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많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은 뭐 어디 파이프가 샌다. 아니면 지붕이 샌다. 그럼 이제 서류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인이 말로 오케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류상으로 그걸 기입을 안 해놓고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말로 네가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기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재를 안 하고 뭐 우리 원 변호사한테도 그런 손님이 가끔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재를 안 하실 경우에는요. 첫째는 기재를 안 하실 경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모든 건 다 기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보시면 entire agreement라는 조항이 있으십니다. 그 entire agreement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 계약서 안에 나타나 있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바이어와 셀러 간에는 다른 어떤 계약도 없다는 그런 조항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시는 분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 어떠한 그 보증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홈 인스펙션이 끝나시고 나셨는데 그때 이제 무슨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면은요, 셀러분께서 아 이거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웨이브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셀러분께서 만약에 다 끝내주지 않으시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예. 또 이제 만약에 홈 인스펙션에서 어떠한 문제가 지적이 나오면은요, 그거를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게 다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끝났구나 하고 체크를 하실 때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베이하게 광범위한 랭귀지로만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나중에 가서 좀 힘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하고 홈 인스펙션 컨디션을 이제 띄어야 되는데, 예. 홈 인스펙션 결과에 무엇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어가 고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웨이브를 해서 컨디션을 띄는 거 대신에 어멘드먼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하는 게 좋죠. 예, 어멘드먼트를 하셔서 요러한 사항을 고쳐달라. 클로징까지 어떻게 고쳐준다 하시는 걸 하셔야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실제로 하나 또 이제 예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바이어분께서 집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 뒷마당에 아주 큰 미끄럼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끄럼틀이 어떤 미끄럼틀이었냐면은 엄청 큰 미끄럼틀이어서 그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그걸 못으로 박아졌을 정도의 이제 그런 큰 미끄럼틀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바이어분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다 벌써 성장을 한 아이들만 있으셔서 그런 미끄럼틀 같은 건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시면서 지나가시면서 파시는 분이 계시길래 저 미끄럼틀은 가져가실 거죠?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들으시고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클로징 하루 정도 전이었는데 집에를 가보시니까 이제 아직도 그 미끄럼틀이 만약에 이제 있으셨어요. 그러시면 이제 이제 바이어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중개인 분께 연락을 하실 때도 있고, 이거 왜 미끄럼틀이 아직 안 가져갔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계약서를 읽어보면, 이건 미끄럼틀은 사실은 이게 번쩍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조그만 미끄럼틀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바닥에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픽스처라고 어쩌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픽스처는 빠질 것 같으면 엑스클루드에 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더욱이 그런 거는 제거를 해가야 되니까 계약서에다가 이런 거는 제거해가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셔야 되는데, 계약서를 보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희도 어떻게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감은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땐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예. 또 하나 이제 어떤 경우를 들어드릴 수가 있냐면 리스팅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왜 집을 보러 가시면 이렇게 팸플렛 같은 거 예쁘게 이제 파시는 분 중개인 분께서 이제 마케팅 머테리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마테리얼을 읽어보시고 그거에 의존을 하셔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 계약서에 항상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리스팅만 보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그 리스팅의 인포메이션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파시는 분한테는 이거 지금 네가 계약 위반한 거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하고 클레임하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실 수도 있으세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그 애드버타이징 잘못된 거기 때문에 좀 책임이 있겠죠. 또 한 가지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쉽게 잘못 알 수 있는 상식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개 콘도미니엄을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나 또 뭐냐면 스토리지 룸 같은 거는 되게 안 보세요. 뭐 어디 있겠지 비슷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봐야 됩니까? 내려가서? 예, 꼭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예를 들겠는데요. 저는 사실 운전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양쪽에 저희 스페이스 양쪽에 이렇게 큰 기둥이 있는 스페이스 그 중간에다가 저보고 미니밴 같은 차를 아마 파킹을 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그러면은 그런 차는 하루 종일 걸리고요. 여기저기 긁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빨리빨리 이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파킹장은 보지 않으시고 이제 집만 위에서 이제 콘도만 보시고 예. 파킹장 뭐 다 똑같겠지 하시고는 이제 클로징을 하시고 났는데 막상 내려가서 보시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으셔서 예. 주차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콘도뿐만이 아니라 어떨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를 사시는 분들도요. 이제 집은 열심히 보셨는데 가라지는 제대로 보질 않으셔서 가라지 사이즈 같은 거 재보지 않고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또 부득이하게 또 그런 분들께서 왜 차는 무슨 상업용으로 큰 차가 있으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라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것도 기왕에 보시는 거 끝까지 다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짐 같은 게 좀 의외로 좀 많으신 분들 지금 집에서 콘도로 이제 무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카 큰 게 좀 있으면은 그렇죠. 당장 쓰지 않는 예. 짐들은 거기다 둘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라카도 가서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는 맞아요. 것도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남았는데 우선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우리 손님들이 집을 사놓고 나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이제 근래 오시는 분은 이 나라 이제 부동산법을 잘 모르시니까 더 그러시겠지만은 계약금 띄었으면 됐지. 무엇 또 원하느냐는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분 집이 마음이 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면 아니 계약금 10,000불이나 그랬는데 뭘 딴소리 하고서 그거 가지면 됐지. 근데 실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계약금 10,000불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으십니다. 바이어분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마음이 바뀌셔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으신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요. 파시는 분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으세요. 하나는 지금 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약금 그거를 갖다가 자기 그 손해배상의 전부로 챙기시는 옵션이 하나 있으시고요. 2가지는 실제 데미지,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갖다가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5만 불에 집을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사신 분께서 이 집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제 캔슬하시고 싶으신데 10,000불을 디파짓을 하셨고요. 그러셨을 경우에 이제 셀러 쪽에서는 10,000불을 그러시면 챙기시고 그거를 이제 그 손해배상으로 챙기시고 끝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분이 손해 보신 금액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바이어분께서 캔슬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내놓으시고 금매로 물건을 팔으셨다고 보시면은요. 그분은 예. 또 다른 집을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35만 불에 계약한 집이 사실은 33만 불에 팔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그분이 손해는 2만 불에다가 플러스 그분이 이제 다시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팅에 다시 내놓으신다든지 그러시느라고 들어가신 경비. 그렇죠. 예. 그럼 모든 게 정신적인 데미지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는 이제 계산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예. 그러한 액츄얼 데미지를 아마 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00불로서 끝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계약금만 띄면 된다. 예. 그러다가 이제 크게 변을 당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원부연 변호사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얼티비 시청자들을 위해서 집을 사시고 파시는데 부동산을 구입 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체적인 ธี임이 아무래도 buyer beware.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실 적에는 사시는 분께서 집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홈 인스펙션도 꼭 하시고, 간혹가다 이제 가능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집에 어떤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원부연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10가지를 가지고 오늘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다 못한 이야기는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원부연 변호사를 모시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부연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변함없이 권영철 씨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누수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